아침 햇살이 부엌 창가로 스며드는 순간 나는 늘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세상의 소음이 시작되기 전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나는 주방을 정리하고 작은 이유식을 준비했습니다. 손주가 눈을 뜨기 전에 완벽하게 데워진 우유와 곱게 간 채소, 수프를 준비하는 일은 이 3년간의 나의 일과였죠. 이 모든 움직임은 마치 잘 짜인 오케스트라의 연주처럼 나만이 지휘할 수 있는 작은 세계였습니다. 때로는 새벽장을 봐 가장 신선한 재료를 다듬고 어제 저녁 아들이 무심히 벗어둔 옷가지를 조용히 세탁기에 넣는 것으로 하루는 시작되었습니다. 새벽의 찬 기운이 코끝을 스칠 때마다 나는 이 집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기둥이 나 자신임을 되뇌었습니다. 손주가 작은 손으로 내 옷자락을 잡고 음마, 음마 하고 옹알거리며 일어설 때 비로소 내 하루가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작은 온기와 순수한 웃음은 이 지친 몸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걱정이 녹아내리는 듯했죠. 하지만 손주의 성장을 지켜보며 느끼는 기쁨과는 별개로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부부는 늘 어머니가 있어서 든든해요라고 말했지만 그 말 속에 묘하게 배어있는 거리감은 나를 늘 고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든든함은 나의 헌신에 대한 감사가 아닌 편리한 시스템의 유지에 대한 안도감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삶이라는 큰 그림에서 조용히 뒷배경을 담당하는 사람, 없어도 눈에 띄지 않는 시스템 같은 존재였죠. 벽에 걸린 풍경화처럼 그들의 일상에 자연스레 녹아들어 있지만 막상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람은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가끔 저녁 식탁에서 며느리 부부가 직장 이야기나 미래 계획을 말하면 나는 그 대화의 궤도 바깥에서 맴도는 위성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하루 동안 겪은 아이와의 이야기는 말이 목까지 차올라도 다시 삼켜야 했습니다. 어른으로서의 나의 의견이나 개인으로서의 나의 하루는 이 집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육아 담당 역할을 넘어 어른으로 대우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아이의 웃음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였으니까요. 그 웃음만이 나의 헌신을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는 유일한 보상이었습니다. 뜻밖의 통보, 멈춰버린 일상. 그러던 어느 고요한 오후, 손주가 낮잠에 들어 잠시 여유가 난 시간, 나는 식탁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새소리가 유난히 평화로웠던 그 순간, 바로 그때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럽고 왠지 모르게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치 준비된 문장을 꺼내듯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죠. 엄마, 이제 좀 쉬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 달부터는 도우미 이모님을 쓰기로 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잘해볼게요. 딱 그 한 문장이었습니다. 내 앞에 놓인 따뜻한 찻잔의 김이 순식간에 차가워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쉬어도 된다는 말은 곧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차가운 통보로 다가왔습니다. 3년 동안 쌓아온 일상이 단숨에 업무 종료처럼 정리되어 버리는 느낌. 나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종이처럼 얇고 금방이라도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내 삶의 모든 목표가 갑작스럽게 사라진 것 같은 상실감에 나는 그 자리에서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사소한 말투, 눈빛, 행동 하나하나가 선긋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나를 포함하지 않았고 나의 행동은 은근한 감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장난감은 이제 그만 사셔도 돼요. 너무 많아서 정리하기 힘들어요. 그 말조차도 감시하는 듯한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나의 사랑과 애정이 이제는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취급되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를 안고 있어도 그 따뜻함 너머로 스며드는 불안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언제든 이 온기가 내 삶에서 빠져나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나를 지탱하던 모든 것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나를 짓눌렀습니다. 저녁에 혼자 방에 들어오면 어둑한 조명 아래 내 그림자가 더 길어져 보였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나의 사라진 존재감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의 헌신은 결국 무엇이었을까? 하지만 거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늙고 지친 한 여인의 얼굴만이 서 있을 뿐이었죠. 그 얼굴 위에는 3년간의 고단함과 급작스러운 상실감이 깊은 주름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를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 며칠 동안 나는 식탁에서 아들의 말을 계속 되뇌었습니다.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아이에게 너무 집착했나? 며느리 부부의 삶에 간섭했나? 잠 못 이루는 밤마다 수많은 장면을 되감아 보았지만 단 하나의 결정적인 잘못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잘못은 없었습니다. 그저 내 역할이 끝났다는 냉정한 사실만이 남아 있었죠. 마치 사용기한이 지난 물건처럼 나는 조용히 그들의 삶에서 퇴장해야 할 시기가 온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아픔을 넘어선 날카로운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요즘 무슨 생각하세요? 예전보다 조용하세요. 나는 그녀의 걱정하는 듯한 눈빛을 보며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그냥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사람인지 가끔 모르겠어서. 이젠 내가 아이 엄마가 아닌 이 집의 엄마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며느리는 놀란 듯 내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한테 너무 소중한 분이에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나는 그 말에 선뜻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습니다. 소중함은 때로 필요함으로만 존재할 때가 있으니까요. 필요가 사라지면 소중함도 희미해지는 법입니다. 그렇게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지만 어느 날 문득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겠다. 나도 내 삶을 살아야지. 아이에게서 떨어진 나의 가치를 찾지 못한다면 나는 평생 이 공허함 속에서 허우적될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엄마나 누구의 할머니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설계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동네 도서관의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그것은 오랜만에 나를 위한 온전히 나만의 주체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등록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끝에 짜릿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수업 첫날,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소리, 웃음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올 엉퍼밀리어 옛 스트레인질리 컴포팅. 낯선 사람들과의 교류 속에서 나는 비로소 내 이름 석자를 다시 꺼내놓을 용기를 얻었습니다. 강사가 내 의견에 귀 기울이며 아주 좋은 생각이시네요 라고 말했을 때 그 말 한마디는 깊게 스며들어 오래된 먼지를 털어낸 듯 했습니다. 누군가 내 생각을, 나의 나됨을 인정해 준 것이 얼마나 오랜만이었는지. 나는 단순히 육아의 스킬이나 살림의 노하우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사고와 관점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옆자리에 앉았던 여성이 말했다. 다음 주에도 오시죠?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어머니의 통찰력에 놀랐어요. 그 말에 가슴 어딘가가 따뜻해졌습니다. 새로운 관계가 열린다는 건 나에게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나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내가 집안에 갇혀 있을 때와 똑같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나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래, 나는 다시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색깔을 찾아가고 있는 거구나. 다음 날, 며느리가 아침 식탁에서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요즘 훨씬 밝아지신 것 같아요. 보기 좋아요. 나도 모르게 미소가 퍼졌습니다. 그 미소는 얇고 깨지기 쉬운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단단하고 진실한 미소였습니다. 누군가가 내 변화를 알아봐 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손주의 그림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내게 소중하지만 나는 이제 나 자신의 이름을 찾아가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나의 취향, 나의 꿈, 나의 관계들을 하나씩 복원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다시 나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누군가의 곁을 지키는 삶만큼이나 가치 있고 아름다울 것임을 확신합니다. 되찾은 나의 이름, 그리고 균형. 도서관 강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내 삶의 새로운 흐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난 여성, 미경 씨와 나는 매주 한 번씩 도서관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나와 비슷한 연배였지만 훨씬 오래전부터 자신만의 삶을 꾸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나에게 경계 설정이라는 이 집에서 늘 불안하게 느껴졌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미경 씨는 말했다. 우리는 희생하는 데 익숙해요. 엄마나 아내 역할은 늘 내 것을 양보해야만 완벽해진다고 배웠죠. 하지만 완벽한 희생은 결국 나를 지우는 일이더라고요. 이제는 그 희생을 멈추고 나를 채워야 할 때예요. 그게 가족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에요. 그녀의 말은 3년간의 내 불안감에 대한 정확한 진단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뒷배경으로 남으려 했던 것은 그들의 삶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착각 속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나는 그녀에게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특히 아들의 이제 좀 쉬셔도 될 것 같아요라는 말이 내게 주었던 상실감에 대해서 말입니다. 미경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건 아드님의 언어가 서툴렀던 것일 뿐 어머니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 말에 상처받은 어머니의 감정은 진짜예요. 이젠 말해야 해요. 솔직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침묵을 깨고 대화의 문을 열다. 그날 이후 나는 스스로에게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조용히 물러서서 그들의 행동을 해석하거나 감시처럼 느껴지는 말에 혼자 상처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변화는 손주와의 관계에서 나타났습니다. 도우미 이모님이 오시기 시작하면서 나는 손주를 돌보는 일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처음에는 질투와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모님의 손을 잡고 해맑게 웃는 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감정을 회피하지 않고 마주했습니다. 나는 아이를 소유하려 했구나. 아이의 웃음이 나의 존재 이유가 되었을 때 나는 아이를 온전히 보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나에게 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이모님 계셔서 혹시 불편한 건 없으세요? 저희가 너무 갑작스러웠죠. 나는 심호흡을 하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불편함보다는 갑자기 내 일상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조금 허전했지. 3년 동안은 너희가 필요했으니까. 하지만 괜찮아.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시작하려고 해. 엄마가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여전히 많지만 이젠 그게 의무나 역할이 아닌 온전한 마음이었으면 좋겠어. 아들은 내 말을 듣고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아마 내가 불만을 토로하거나 혹은 아무 말 없이 침묵할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더니 이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엄마 마음을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엄마가 이 집의 그림자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겠네요. 아들의 진심이 담긴 사과에 내 마음속 앙금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솔직한 대화였는데 우리는 3년 동안 서로의 짐작 속에서만 살았던 것입니다. 며느리와도 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그녀는 내가 도서관 강좌에 다니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내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수업에 대해 이야기 좀 해주세요.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응, 며느라.
거기서 사람들이 내 의견에 귀 기울여주는 게 참 좋더라. 그리고 나도 내 직장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 순간이 중요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삶에 관심을 표현했지만 간섭의 영역을 넘지 않았습니다. 나를 둘러싼 공기는 더 이상 선긋기가 아니라 경계 존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일은 그녀의 영역이고 나의 일은 나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 위에서 우리는 대등한 어른으로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공간. 도서관 강좌 외에도 나는 스스로를 위한 새로운 영역을 구축했습니다.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뜨개질을 다시 시작했고 매일 아침 혼자서 동네 공원을 걷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가로 스며드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이유식을 준비하는 대신 나만의 차를 마시며 하루를 계획했습니다. 이 시간은 오로지 나에게만 집중하는 성역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 며느리는 내가 뜨개질한 손주 목도리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솜씨가 좋으세요. 이런 재능이 있으신데 왜 숨기고 사셨어요? 그 말은 나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나의 재능이나 취미는 여가가 아닌 사치나 게으름처럼 느껴져 늘 숨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당당하게 나의 시간을 활용합니다. 내가 변화하자 가족들의 태도도 변했습니다. 아들은 퇴근 후 나에게 엄마, 오늘 강좌에서 뭐 배웠어요? 라고 묻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나에게 주말에 함께 볼 영화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나를 육아 시스템으로 보지 않았고 자신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어른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변화는 손주와의 관계였습니다. 나는 이제 아이에게 의무감으로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온전히 놀아주었고 아이가 엄마나 이모님을 찾을 때는 기꺼이 물러섰습니다. 아이는 내가 행복하고 여유로운 사람이 되자 오히려 나에게 더 활발하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나의 사랑은 집착이 아닌 나눔이 되었습니다. 저녁에 혼자 방에 들어오면 어둑한 조명 아래 내 그림자가 여전히 길게 드리워져 있지만 그 그림자는 이제 공허함이 아닌 나만의 공간과 시간을 상징했습니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제 그 질문은 내가 이제 무엇이 될 수 있을까? 로 바뀌었습니다. 거울 속에 늙고 지친 여인의 얼굴에는 이제 기대감과 설렘이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다시 나의 삶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나의 이름, 나의 시간, 나의 공간을 되찾으며 나는 비로소 이 가족 안에서 가장 건강한